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사람들은 빌라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빌라들을 사면은 인생이 망한다. 빌라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나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 그런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전세 사기 원리인데 이게 신축 빌라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왜 잘 팔렸을까? 정확한 필터링을 통해서 순서대로 하신다면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사람들은 빌라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빌라들을 사면은 인생이 망한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이런 빌라를 사면 인생이 망한다까지는 사실 무슨 모르겠고 손해를 본다는 잘 알고 있죠. 그래도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종잣돈 1,000만 원, 1,000만 원이 너무 중요해요. 빨리 그 1억까지의 단계로 불려야 되는데 중간에 2단계에서 로스가 나게 되면 1억을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진짜 몇 년이 더 소모가 되게 됩니다. 빌라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나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일단 투자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물건은 대략 낙찰가가 1억 5천에서 1억 7천 여기까지가 상하선이거든요.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 볼게요. 투자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은 낙찰가 기준으로 9천만 원에서 1억 1천 이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주변에 9천만 원짜리 집이 있나? 서울엔 없죠. 일단 서울에서 9천만 원짜리 집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방에는 9천만 원 이런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 지방은 사람도 적은데 빌라 거래가 되나요?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도 적고 수요도 적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 파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 당연한 요소들이 리스크가 있는데 일반 아파트 하듯이 경매를 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낙찰받아서 바로 다음 달에 팔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1,000만 원만 남겨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빨리 팔아서 500만 원만 남아도 한 달 만에 500만 원 번 거니까 괜찮거든요. 그런데 빌라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아파트의 대체재가 빌라고 아파트보다 수요가 훨씬 적은 것들이 빌라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더 큰 갭으로 입찰을 하셔야 같은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기간도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물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빌라 이것들만 배제하신다면 안전하게 빌라 투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리스트업을 딱 해드릴 테니까 이 빌라들은 아예 제외를 하고 검색을 하실 때도 혹시나 여기 속해 있나 이렇게 검사를 하신 다음에 제외를 하신다면 안전하게 빌라 투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이제 모니터에다가 이건 안 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빌라를 고르는 이유, 저희 매수자가 빌라를 사될 이유는 일단 싸기 때문이에요. 싼 거는 기본값이고요. 근데 여기서 싸다고 그냥 다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싼데 어떤 장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 환경이 편하다던가 아니면 교통이 편하다던가 빛이 잘 든다던가 이런 빌라들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싸기도 싸야 되고요. 물건도 괜찮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것들이. 그럼 약간 사실 경매 투자가 저희가 지향했던 건 하자를 골라서 거기서 차이를 많이 남기는 건데 소액 빌라 투자는 반대네요. 그렇진 않고요. 하자를 골라서 접근을 한다는 관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를 골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자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빌라가 하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하자의 하한선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일정 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너무 팔기가 빡세지는 거죠. 어떤 종류의 빌라들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시는 빌라는 정비구역에 있는 썩은 빌라들이에요. 정비구역이 어떤 거냐면 재건축과 재개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재건축은 아파트 있는 거를 새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개발은 동네 자체가 너무 좀 빡센 거죠. 그래서 여기를 싹 다 갈아엎는 걸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재개발구역 빌라들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하시는데요. 재개발구역 빌라는 관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얘를 사가지고 지금 당장은 팔지 못해도 오래 들고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매입을 하시는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30대 초반에 3천만 원 있는 사회초년생이 바로 자산을 불리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럼 저희가 빨리 팔리는 빌라를 골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 빌라 또는 준신축 빌라 이런 것들입니다. 서울에도 그렇지만 경기도도 그렇고 지방에도 신축 빌라나 준신축 빌라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땐 깔끔해 보이거든요. 외관상 멀쩡해 보이고 엘리베이터도 있던가 아니면 주차장도 있고 좋아 보이는데 내부 건물 자체가 엉망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많이 나오죠. 신축 빌라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전세 사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신축 빌라는 그 금액이 이렇게 비교군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준공할 때부터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마진이 많이 남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분양가가 예를 들어 5억에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전세 임차인은 한 3억이면 괜찮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실제 그 부동산 가치가 3억 이하였던 거죠. 그러면 전세 임차인은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높게
높게 전세를 들어오게 되고 이 물건이 분양이 안 돼서 경매로 파는 경우 3억 아래로 팔리겠죠. 그럼 이 사람은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이런 게 전세 사기 원리인데 이게 신축 빌라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도 어떤 별도의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매매가가 정확히 측정이 될 수 있는지 물건 조사가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단지형 빌라입니다. 빌라가 한 동짜리 빌라도 있는데 여러 동이 모여있는 이런 단지형 빌라가 있어요. 확실히 단지형 빌라는 일반 한 동짜리 빌라보다 팔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빌라가 아파트와 비교해서 가지는 단점은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게 없다는 게 있는데 단지형 빌라들은 관리가 잘 돼요. 동마다 총무가 있고요. 총무끼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한 동짜리 빌라보다는 훨씬 배도가 수월합니다. 단지형 빌라는 이미 시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대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거래 사례도 많고 그래서 그런 빌라들은 아무래도 초보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더 쉬운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빌라들이 이런 종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광과 조망이 없는 빌라입니다. 근데 서울에는 그런 빌라 꽤 있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뭐 앞집이 바로 보인다거나. 근데 이런 빌라들은 단기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정북향으로 되어 있다던가 전혀 빛이 들지 않는 빌라는 실거주에게 팔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물건을 팔려면 오히려 정비구역에 있는 그런 채광과 조망이 없는 빌라는 투자자에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에게 팔 수가 있을 만큼 좋은 물건이라면 저희가 경매로 좋은 금액에 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해야 되는 빌라들은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는 빌라 중에서 채광과 조망이 확보된 그런 물건들을 입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4층 이상의 물건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2층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3층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층부터는 보편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5층이 넘어가면 쿠팡맨들도 힘들어해요. 6층은 배달의 민족 기사님들도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4층, 5층, 6층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하자라고 해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전에 집 찾아봤을 때 4층을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4층이 좋은 게 채광이 엄청 좋고 다락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락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런 특수한 수요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전월세는 나가거든요. 근데 매매는 어려워요. 단기 매매가 일단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빌라 보실 때 탑층 빌라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탑층 빌라가 뭐 이런 장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옥상을 쓰라고 한다거나 거기 뭐 빨래도 넣을 수가 있고 뭐도 할 수가 있고 평상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탑층 빌라는 누수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옥상 방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누수가 될 수가 있고요. 윗집에 누가 살고 있다면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윗집 사람한테 보상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탑층의 경우 누수가 발생한다면 공용 부분의 누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빌라 구성원들이 전부 다 조금씩 나눠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내려고 하지 않아요. 1층 사람들은 나 그거 낼 필요 없어, 안 낼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법적으로는 다 내야 하더라도 이거를 돈을 받아내는 게 여간, 그래서 탑층도 꼭 피하셔야 되는 빌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탑층 빌라 말씀드렸는데요, 또 위험한 빌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수 빌라와 화재 빌라가 있습니다. 누수 빌라, 선생님 경매 물건은 내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누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쵸,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특히 투자금이 적은 사회초년생 3천만 원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수에 대한 이슈는 얼마가 들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수 원인을 찾아냈다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 원인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 건물을 싹 다 뒤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3천만 원 투자금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윗집에서 내려오는 누수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우리 집에서 아래로 가는 누수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물건 조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현장 조사를 직접 가시는 방법도 있지만 현장 조사를 가지 않고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안 가는 경우는 거기 총무랑 연락을 해야 돼요. 심부름 센터 사람을 시켜서 거기 주차가 돼 있죠. 주차가 돼 있는 번호를 몇 개 다 찍어달라고 합니다. 하나씩 전화를 다 해가지고 총무님 연락처를 달라고, 아니면 내가 이 집을 하려고 하는데 몇 호 살고 계세요? 혹시 누수 있습니까? 사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장 조사 가지 않고도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초보들이 경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집안의 분들도 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건 되게 사실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리스크가 큰 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갈 만큼 리턴이 크기 때문에 꼭 빌라 경매는 잘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네, 누수만큼 위험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가 난 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난 빌라는 초보자들에겐 어렵지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불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매입을 해서 화재로 인해 소실된 부분을 인테리어를 한다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 3천은 넘어가죠. 3천에서 5천까지 보셔야 되니까 투자금이 적은 분들이 할 빌라는 아니고요, 투자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은 화재가 난 빌라도 현장 조사까지 하셔서 입찰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배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목재를 아예 갈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꼭 피해야 되는 빌라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소음과
악취가 심한 빌라입니다. 소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비행기, 공항 옆에 있어서 비행기 소음이 굉장히 큰 빌라, 또는 철도 옆에 있어서 철도 소음이 굉장히 큰 빌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항 인근이거나 철도 인근은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소리가 납니다. 철도 옆에 있잖아요. 아침 5시부터 열차가 움직이니까 그거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 것들은 낙찰 받으셔도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빌라입니다. 소음만큼이나 피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악취입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지방 빌라들을 검토할 때는 주변에 소나 돼지의 축사가 있는 경우 이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빌라들을 검토하실 때는 주변에 축사가 있는지 냄새가 없는지 반드시 물건 조사를 하시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빌라입니다. 특히 고지대에 있는 빌라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고지대에 있더라도 버스도 잘 다니고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빌라들은 고지대에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한 10분 이상 걸어다 가야 되는 그런 빌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빌라에 주차장이 아주 잘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소액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차량 운용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신다면 위험한 빌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이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빌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빌라는 이거를 다 합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땅도 굴인데 물건도 굴인 빌라입니다. 그래서 땅도 하급지에 있는데 물건들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 하자들이 같이 있다면 그거는 팔기가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들을 포스트잇에 쓰셔가지고 모니터에 딱 붙여두시고요. 물건 검색하실 때 여기 해당되는데 체크하신다면 위험한 빌라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냄새, 악취 이런 건 사실 가봐야 되잖아요. 네. 이걸 안 가고 그냥 확인하게 봐요. 이게 굉장히 꿀팁인 건데, 빌라가 정말 조사해야 될 게 많거든요. 빌라는 아파트보다 어려운 물종입니다. 어려운 물종이라는 거는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품 조사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다른 경쟁자들과 정보의 비대칭을 만들기가 쉬운 물건이기도 합니다. 손품 조사와 현장 조사 두 가지로 나뉘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손품 조사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 물건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건데요. 면적이나 아니면 거실이 보고 있는 방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방 2개, 욕실 하나인지, 방 3개, 욕실 2개인지, 그리고 채광과 조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손품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 부동산 파악하는 건데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똑같은 면적의 물건이 나와 있으면 그 물건을 참고로 평형대나 구조 등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네이버 로드뷰입니다. 젊은 분들은 많이 사실 잘 이용하세요. 그런데 50대, 60대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로드뷰를 통해서 해당 호실을 정한 다음 그 호실이 어느 방향을 보는지, 그리고 그 호실에 빛이 들어오는지, 앞 건물에 가리는 건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또 빌라를 보실 때 대부분의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구조가 되게 자유분방해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꺾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조가 엉망인 빌라들은 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통 감정평가서에 보면 내부 구조가 도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부 도면이 없는 경우 반드시 다시 도면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이버에 세움터라고 검색하시면요, 건축물 현황도 도면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경공매로 진행되는 물건들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도면을 뗄 수가 있으니 꼭 도면을 미리 떼보시고 입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빌라 투자할 때는 도면 떼는 거는 미리 해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들, 평형대나 방향이나 구조,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다면 그 다음으로 파악해야 될 것은, 저희는 투자자잖아요. 이 물건의 시세, 얼마에 팔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앞에 걸 파악을 했던 거는 이게 금액이 싸면 팔리기는 할 물건들인가, 이런 걸 파악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를 고르는 게 바로 그 다음입니다. 네, 바로 전화 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얼마인지, 또는 실제 거래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전화 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소장님들께 이 물건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또는 이 물건에 특별한 히스토리가 있는지, 내부를 보신 적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저희가 좀 더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어내서 다른 경쟁자들과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장님, 소장님 번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부동산 소장님 어떻게 고르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있는 어떤 빌라를 입찰을 해요. 근데 대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뭐 같은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빌라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소장님들은 빌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 물건 조사하실 때 부동산 선정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가까이 있는 빌라들에게 전화를 해봐야 돼요.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 이렇게 있는 부동산들 전화를 먼저 해보는 게 첫 번째,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해당 빌라의 매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바로 옆 빌라의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소장님, 제가 뭐 A 행복 빌라를 좀 팔려고 하는데, 경매로 나와서 낙찰받고 팔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그러면 가봤으면 가봤습니다, 안 가봤으면 안 가봤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부동산도 없고 주변에 빌라가 없기 때문에 매물을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엔 진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행복빌라라고 하는 경우 어느 시 어느 동 행복빌라 매매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소장님께서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내부 사진도 있을 뿐더러 해당 소장님과 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소장님 혹시 예전에 이런 몇 년도에 이런 빌라를 매물을 올려두셨는데 혹시 제가 또 이 물건을 의뢰를 드리면 뭐 거래가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뭐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부동산 폐업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절을 들었을 때 바로 전화를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수량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부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저 자세로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웬만하면 도와주세요. 그때 내가 내 기억에는 그 빌라 뭐 충분히 왜 괜찮았어? 아니면 그 빌라 너무 별로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입찰가와 입찰 여부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셔도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통화조사가 끝나고 나면 하지 않을 물건들을 골라낼 수가 있는데 경매 물건이 너무 많아요. 몇천 개나 몇만 개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물건들 중에서 해야 될 걸 찾는 것보다 하지 않는 걸 걸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망하는 빌라를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조사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검색으로 한번 필터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통화조사로 또 한번 필터링을 하고요. 나머지 남은 물건들 중에서 이 물건은 현장 조사를 가봐야겠다. 선정이 되는 물건들을 임장을 가는 거고 거기서도 필터링을 하고 최종 입찰 물건과 입찰가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임장 가서는 어떤 거를 체크하면 좋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빌라는 현장 조사가 진짜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어떤 항목들을 조사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로드뷰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로드뷰로 해당 빌라를 보고 싶은데 다른 빌라들에 이렇게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경우, 아니면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도로폭이 좁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현장에 가신다면 해당 빌라가 기본적인 것들, 채광과 조망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소음이나 압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고요. 진입로에 충분히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포터 들어간 데가 못 들어가는 경우 이삿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밖에서 짐을 내리고 운반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현장 조사를 해서 아랫집에 가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랫집에 가서 벨을 눌러서 혹시 윗집에서 누수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윗집에도 가봐야 돼요. 만약에 저희 집에 누수가 생겼어요. 그런데 윗집이 비어있고 윗집 소유주는 연락이 안 돼.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면 누수는 해결도 하지도 못하고 저희 집 누수는 안 해야 되는,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반드시 윗집에도 가보시고요. 여러모로 탐문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빌라 총무님과 꼭 연락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해당 빌라에 살고 계신 분을 만나는 거는 조금 불편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총무님과 소통을 하셔서 총무님께 혹시 이 빌라에 누수가 있는지, 아니면 내야 될 관리비들이 있는지, 아니면 좀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신다면 총무님은 빌라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현장 조사가 끝났다면 이제 입찰 빌라를 정하고 입찰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보자가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너무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메워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손도 못 대는 물건들, 예를 들어서 진짜 누수가 심하거나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빌라 검색을 하고 물건을 찾는 것들이 시급이 굉장히 높은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딱 10시간만 조사를 해서 3천만 원 벌 수가 있어요. 빌라 물건 이렇게 현장 조사하는 거 정확한 필터링을 통해서 순서대로 하신다면 정말 큰 시급을 낼 수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셔도 꼭 배우셔서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빌라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되게 많아요. 실패 사례도 공부하셔야 되고 성공 사례도 학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왜 잘 팔렸을까? 이런 것들을 카피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제가 금액이나 지역대별로 거래를 했던 빌라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